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동아시아 상공의 미세먼지를 관측하는 세계 첫 정지궤도 환경위성인 천리안 2비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궤도에 안착하게 되면 10월부터는 해양 환경 정보를, 내년부터는 대기 환경 정보를 관측해 한반도에 보내게 됩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한 뒤 위기 단계 격상 여부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일본 크루즈선에 타고 있던 우리 국민과 가족 일부가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우한 교민들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14일 동안 음압 격리실이 설치된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에서 격리 생활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난 2018년 통계청이 발표한 조사에서 결혼이 의무가 아니다라고 답한 사람이 처음으로 과반을 기록했습니다. 과거보다 결혼에 대해 거부나 혐오, 불행한 등 부정정서 키워드 언급도 늘었는데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비혼 심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국내 기술로 개발된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환경위성 천리안 2비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천리안 2비호는 한반도 대기와 해양 환경을 관측하고 관련 정보를 한반도에 보내올 예정입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운트다운 종료와 함께 굉음을 내며 로켓이 하늘 위로 솟아오릅니다. 천리안 2비호를 품은 유럽의 아리안5 로켓이 거대한 불꽃을 내며 우주로 도약하는 순간입니다. 발사 31분 후 천리안 위성은 로켓으로부터 순조롭게 분리됐습니다. 이로부터 약 8분이 더 지난 후에는 호주 관제소와 첫 교신에 성공합니다. 천리안 2비호는 2주 뒤 36,000km 상공의 목표 정지 궤도에 안착하게 됩니다. 발사가 성공하게 되어서 정말 매우 기쁘고요. 그 궤도상에서 성능을 최적화하는 테스트를 한 몇 개월 합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천리안 2비호는 24시간 한반도 상공에 머물며 대기 환경을 관측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세계 최초로 대기 환경을 관측하기 위한 탑재체를 장착한 만큼 한반도와 주변 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이동 경로를 감시하고 20가지가 넘는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미세먼지의 발생 지역과 또 이동 경로, 또 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물질들을 우리가 관측해서 향후에 우리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2010년 발사된 천리안 1호보다 4배 향상된 관측 정확도로 해양 환경에 대한 감시 활동도 벌입니다. 적조와 녹조의 이동을 실시간으로 관측함으로써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리안 2비호는 오는 10월에는 해양 관측 데이터를, 내년부터는 대기 환경에 대한 정보를 한반도로 보낼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천리안 위성 2비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한국은 위성 강국으로 한 발짝 도약했습니다. 이 A호에 이어 이번에도 위성 본체는 국내 기술로 제작했는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탑재체 국산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천리안 2비호를 비롯해 위성은 탑재체와 본체 등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탑재체는 각각의 위성에 부여된 고유의 임무를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천리안 2비호에는 미세먼지를 관측하는 환경 탑재체와 적조 현상 등을 감시할 해양 탑재체 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본체는 위성의 뼈대를 포함해 탑재체가 본래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천리안 2비호 본체는 국내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하지만 해양 탑재체는 프랑스 에어버스와 환경 탑재체는 미국 벨 에어로스페이스와 공동 개발했습니다. 지난 2018년 말 발사된 쌍둥이 위성 천리안 2AO는 미국에서 기상 탑재체를 수입했습니다. 2비호는 2AO보다는 진을 보였지만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위성 탑재체 국산화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탑재체의 기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꼭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외국의 어떤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나 아니면 연구단체와 이렇게 협력을 해서 핵심적인 기술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사체 국산화도 남은 과제입니다. 천리안 위성 2비호를 포함해 지금까지 모든 한국 위성은 해외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현재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개발 중인데 내년 2월과 10월 두 차례 발사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밤사이 15명이 추가 발생해 국내 확진자는 모두 46명으로 늘었습니다. 새로 발생한 확진자 가운데 13명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11명이 어제 확진된 31번 환자와 관련성이 있었는데 10명이 같은 교회였고 1명은 병원 접촉자로 파악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나머지 2명에 대해선 방역당국이 현재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 성동구에서도 77살 남성이 양성 판정을 받아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기존 환자와 접촉한 이력이 없어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밖에 20번 환자의 11살 딸이 확진 판정을 받고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한 대구의 신천지 예수교회 관계자와 신도 전체에 대한 진단검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국내에서 31번째로 확진된 코로나19 환자가 머물렀던 곳입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브리핑에서 31번 환자가 방문한 교회에서 슈퍼전파 사건이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교회에서의 접촉자가 많았을 것으로 보여 교회 전체에 대한 선별검사와 진단검사를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가로 확진된 15명 환자 가운데 13명 중 11명은 31번 환자와 연관된 사례로 11명 중 10명은 31번 환자가 다니던 신천지 예수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정부가 현재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코로나19 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 이후 감염병 위기 단계 격상 여부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종로구에서 진행 중인 29번, 30번 환자의 접촉자와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 결과와 대구의 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위기 단계 조정 여부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방역당국의 감염병 위기경보는 3단계인 경계 수준입니다.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구분되는데 경계는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 감염병이 제한적으로 전파하는 상황 등에 해당합니다. 코로나19 31번째 환자는 대구에 있는 한방병원에 11일 동안 입원하며 교통사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입원 중 의심 증상을 보여 병원 측이 코로나 검사를 권했지만 응하지 않다가 이후 보건소를 찾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환자가 입원했던 병원은 전면 폐쇄됐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 새로난 한방병원. 코로나19 31번째 환자가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하려고 머무른 곳입니다. 승용차가 입구를 가로막았고 주차장도 굳게 닫혔습니다. 병원은 물론이고 신협과 약국 등 건물 전체의 출입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병문안하려고 찾은 가족도 불안한 마음만 남기고 발길을 돌립니다. 겁나죠. 무섭고. 동생이 많이 안 좋은 상태니까 혹시라도 이제 체력적으로 모든 게 약한 상태인데. 31번 환자는 지난 6일 밤 교통사고를 당해 지난 7일에 병원을 찾은 후 열 하루 동안 입원했습니다. 열이 38도 넘게 오르는 등 의심 증상을 보인 건 지난 10일이지만 코로나19 검사도 피했습니다. 해외 병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미흡이 있는 걸로 해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워낙에 다른 지표를 하신 거죠. 이건 의심되니까. 심지어 병원 측이 코로나19 검사를 권했지만 환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여행 경력이 없는 것도 하나의 이유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는 게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월 10일에도 이미 저희들이 한번 권고를 한 바는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지 일주일 넘게 병원에 있었던 만큼 병원 폐쇄에도 다른 환자나 의료진 감염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환자 33명을 대구의료원 단독병실로 이송하고 의사와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는 자가격리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감염 경로가 뚜렷하지 않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지역 내 전파 가능성이 가장 걱정인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두 번째 충격이 오는 과도기로 생각한다며 지역사회 전파에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점검을 위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며칠 사이 발생한 신규 확진자들에게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해외 여행력이 없고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아마 29번 또 30번 이 환자들이 좀 문제가 좀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발생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은데 감염원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니까 슈퍼 전파자들이 생겨날 우려도 있다라는 거죠. 지난 메르스 사태 때도 전체 확진자의 43%가 접촉자 명단에는 없는 사례들로 이렇게 밝혀졌는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두 번째 충격이 오는 과도기로 생각한다며 환자들의 행적을 추적해 감염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5, 6일간 신규 확진 환자가 없었는데 저희들은 그 시기에 이게 종식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고 두 번째 물결이 오는, 두 번째 충격이 오는 그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 소위 지역사회 전파에 대비해서 또 중국의 입국 제한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조건 입국을 막는 게 최선은 아니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중국에서 하루에 한 4,000명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중에 한 1,500명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만약 그 길을 입국 제한을 무조건 해버린다 그러면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상대로 중국 내 우리 국민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중국 전역에 있는 그 8개의 총영사관 그리고 분관을 통해서 교민사회와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에서 지금 3분이 감염자로 판정이 되어서 중국 측의 그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고 강 장관은 또 코로나19 사태에도 한중 고위급 교류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상반기 방한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사회 감염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새학기를 앞두고 각급 학교에 특별 소독을 실시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휴업, 휴교 기준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전국시도 교육감 간담회에서 있었던 문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여 지역사회에 확실한 지역 방어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과 교회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여행력이나 접촉력이 없더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의료진을 믿고 검사, 진단, 치료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학에 앞서 가능한 모든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서 특별 소독을 실시하고 마스크, 손소독제와 같은 방역 물품이 학교에 충분히 비치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유치원을 포함하여 학교의 휴업이나 휴교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나 지침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청와대는 지난 13일 개최된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서 제시된 16개 건의사항을 모두 수용하고 신속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갖고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기업인들의 건의를 신속하게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요청한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방역 물품 지원도 수용하고 항공운송 관세 인하 요청에 대해서도 2월 5일부터 관세 특례를 소급 적용해 15분의 1 수준인 해상 운임 수준으로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은 확진자 발생 시에도 공장 부분 가동이 가능하도록 중국 정부와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요청도 수용한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하고 있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타고 있던 우리 교민들이 입국했습니다. 귀국 과정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은 없었지만 만일에 대비해 2주간 격리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타고 있던 우리 국민을 태운 대통령 전용기가 김포공항 활주로에 내립니다. 지난 3일 일본 정부의 입항 거부로 요코하마 앞바다에 발이 묶인 지 16일 만입니다. 정부가 보낸 특별기에 탄 사람은 크루즈에 타고 있던 한국인 승객 2명과 승무원 4명, 그리고 승객의 일본인 배우자까지 모두 7명입니다. 크루즈에서 내리기 전 1차 검사를 했지만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도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았고 의심 증상을 보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금일 김포공항에 도착해 현장에서 우리나라 검역을 받은 결과 7분 전원이 증상이 없어 모두 김포공항에 도착한 크루즈 승객과 승무원은 1시간 만에 검역과 입국 절차를 마치고 경찰 호송을 받으며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앞서 중국 우한 교민들과 마찬가지로 만일에 대비해 2주 동안 격리됩니다. 오늘부터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외부 접촉과 격리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임시생활시설은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부근에 있는 중앙검역의료 지원센터에 마련됐습니다. 센터에는 음압격리실 50개가 설치돼 있어 신종 감염병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곧바로 격리 수용할 수 있습니다. 감옥 갔던 크루즈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국민은 2주 동안의 격리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 4명이 추가로 퇴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완치한 확진자는 모두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번, 10번, 16번, 18번 환자 등 4명의 바이러스 배출이 없어졌다며 이들 모두 격리 해제돼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퇴원한 4명 가운데 2명은 태국 여행을 함께 다녀온 16번, 18번 모녀 환자로 전남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나머지 6번 환자와 10번 환자는 부부로 서울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격리 해제는 증상이 없어진 뒤 24시간 간격으로 시행한 검사 2회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와야 가능하고 퇴원은 격리 해제 이후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고려해 결정합니다. 이달 초 중국 산둥성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우리 교민 3명이 모두 퇴원했습니다.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우리 교민 3명에 대한 치료가 끝나 퇴원했으며 앞으로 2주일 동안 현지의 별도 숙소에서 자가 격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아버지와 2 자녀 등 3명이 모두 완치가 돼 퇴원을 했지만 중국 보건당국의 규정에 따라 지역 내 호텔에서 자가 격리 상태에서 관리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천리안 2비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현지 발사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또 천리안 2비호의 구체적인 임무는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용상순 책임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리안 2비호가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발사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이야기 전해주시죠. 예, 천리안 2비호를 발사한 아리안 발사체는 워낙 발사 성공률이 높은 발사체고요. 저희도 그동안 수차례 리허설 등 준비 과정과 천리안 2호 경험이 있어서 덜 긴장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이 되니 저희 머릿속도 복잡해지고 지상국에 대기하고 있었던 모든 연구원들도 더 숙연하게 발사 과정을 지켜보는 상황이었고 첫 번째 교신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네. 아마 발사장도 동일하게 생각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성공적인 발사에 이어서 첫 번째 교신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계획된 절차대로 위성이 작동되는 것을 보니까 지난 수년간의 노력과 새벽부터 준비했던 피로감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첫 번째 교신 마지막에 정지기도에서 해양을 관측하는 해양 탑재체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이 과정도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각자 전문 분야를 자신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분위기였고 이런 분위기가 발사장에 전달되어서요. 아마 성공이라는 확신을 갖고 아마 축하 분위기였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천리안 2비호가 발사에 성공하기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을 해오셨을 텐데요. 이 성공 소회 간단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저궤도 위성이 국내에서 많이 개발되어졌는데요.
이런 개발에 이어 정지궤도 위성을 국내에서 개발한다는 것은 한 단계 더 높은 곳을 도전한다는 것으로요. 네. 위성 개발 계획 시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해양 관측, 환경 관측 임무를 위한 탑재체 개발이 성능 향상도 많았고요.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들을 동반하며 개발되어서 개발 과정 중에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또한 개발 과정 중에 일부를 국내에서 수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기술적인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막상 극복하고 오늘 우주로 보내니까 위성은 그동안 잘 키워서 사회로 내보낸 자식 같아 네. 잘 적응하고 지내길 바라는 부모 마음처럼 임무를 잘 수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지궤도까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랑스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 기쁨이 여기까지도 전해지는데요. 그러네요. 발사에 성공하긴 했지만 천리안 2비호가 목표 정지 궤도에 진입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거쳐야 할 단계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천리안 2비호는 현재 그 발사체를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타원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그 최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발사체에서 분리되어서 고도 250km에서 36,000km 이르는 타원 궤도에 진입한 이후에요. 약 2주일간 5회의 위성 엔진 분사 과정을 거쳐서 고도 36,000km의 원형 정지 궤도에 안착하는 궤도 전이 과정과 그리고 한 1, 2주간의 위성 목표 경도인 동경 128.2도로 이동시키는 궤도 획득 과정을 거치게 되겠고요. 그렇군요. 그 이후에는 수개월간 해양 및 환경 탐지체의 그 성능을 최적화하는 궤도상 시험 과정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한반도에 내려보내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시기가 오는 10월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탑재체가 두 탑재체가 있는데요. 네. 해양 임무는 10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환경 탑재체는 그거보다 조금 뒤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대로 천리안 2비호는 세계 최초로 대기 환경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천리안 2비호의 그 대기 환경 감시 임무는요.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그 대기 중 화학 물질을 탐지하는 분광용사 곧 그 스펙트럼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네. 이 일을 통해서 지상에서 그 미세먼지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오존 같은 그 대기 오염 물질 20여 종을 가로로는 8km, 세로로는 7km 간격으로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게 되어서요. 기존 위성에서는 관측할 수 없었던 그 화학 성분의 분포와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천리안 2비호는 해양 환경에 대한 감시 기능도 갖췄는데요. 특히 이 부분에서는 정확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측할 수 있을까요? 천리안 2비호는 그 천리안 1호의 그 해양 관측 임무를 연속해서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 실제로 지상 해상도는 약 4배, 관측 밴드도 8밴드에서 12밴드, 관측 시간도 증가해서 그 해양 환경 관측 및 감시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예. 즉 그 천리안 2비호는 그 향상된 성능으로 녹조나 적조 또는 유류 유출 사고 발생이 일어났을 때 오염 물질의 이동을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게 되겠고요. 이런 관측을 통해서 조기 조치를 할 수 있게 되고 해양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그 해양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것을 감시하고 해수 수질 변화 모니터링을 통해서 해양 환경과 수산자원 보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쌍둥이 위성인 천리안 2A호에 이어서 이번에 이 B호도 발사에 성공하면서 국내 위성 기술의 발전 모습을 온 국민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위성 발사 성공의 의미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국내 기술로 천리안 2A호와 2B호 그 두 개의 위성을 시간차를 두고 개발하게 돼서요. 천리안 2A호가 기술 개발 단계라고 하면은 2비호가 기술 확인 단계로 그 기술 토대를 다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번 그 초기 운영 과정에서도 고도의 기술도 재확인하여서 그 이런 규모의 그 유사 크기의 정지궤도 위성은 국내 개발이 가능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수출까지도 도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임무를 수행하는 탑재체 측면에서는요. 이번 천리안 2호 개발을 통해서
국내 개발을 위한 그 기반 구축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EU 탑재체는 국내 개발로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국내 기술력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위성 본체에 이어서 탑재체까지도 국내 기술로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용상순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원고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미난 실험을 통해 일상 속의 과학을 탐구해보는 오늘의 과학실 시간입니다. 요즘 미용이나 위생을 위해 제모를 하는 분들 많은데요. 제모를 직접 할 때와 왁싱샵에서 할 때 피부 상태에 차이가 있을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간에게는 수많은 털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진화하면서 털은 인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점차 사라지게 되었죠. 신체의 주요 부위에만 남고 솜털로 바뀌거나 손바닥과 발바닥, 입술처럼 털이 없는 부위도 있게 된 건데요. 요즘은 남녀 구분 없이 미용과 위생을 목적으로 제모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목이에요. 고통에 비해 제모되는 양은 적은데요. 자, 이번에는 제모 테이프인데요. 벌써 한숨이 나오는데요. 생각만 해도 따끔따끔합니다. 하지만 이게 제모인지 고문인지 구별이 안 되는데요. 모근까지 뽑혀서 여기는. 그래도 제모기와 비교하면 털이 더 뽑혔네요. 또 아직 털이 군데군데 남아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제가 여기서 제모를 받으면 좀 덜 아프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 네. 최대한 저자극으로 지금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소독 먼저 할게요. 네. 왁싱샵에서 하고 있는 저자극 제모 방법은 우선 제모할 부위를 소독합니다. 그리고 천연 왁싱젤을 준비한 다음 제모 부위에 왁싱젤을 바른 뒤 떼면 끝. 뽑히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안 아파요. 제모 느낌은 그대로지만 통증은 덜한 방법인데요. 셀프 제모 도구들은 자극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모 방향 역시 자극이 중요한데요. 털이 난 방향으로 제모하면 반대 방향으로 했을 때보다 자극이 덜하게 된다고 하네요. 자, 왁싱샵에서 왁싱을 받고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자극이 없었던 건지 제가 직접 철저하게 검증을 해보도록 하죠. 제가요, 한쪽 다리는 집에서 이제 테이프 같은 걸로 셀프 왁싱을 했고요. 또 한쪽 다리는 왁싱샵에 가서 좀 왁싱을 받아왔거든요. 피부 상태가 좀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왔거든요. 볼까요? 예, 감사합니다. 셀프 제모랑 왁싱샵에서 받은 제모, 검사를 해봤습니다. 충혈이 된 거예요? 자극이 된 거예요? 먼저 셀프 제모 부위를 보면 충혈된 부위도 있고 제모가 안 된 털도 보이네요. 반면 왁싱샵에서 받은 제모를 보면 셀프 제모보다 확실히 자극이 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위생 때문에 좀 제모를 많이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꼭 제모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털이 어느 정도 있는 것도 그 부속 기간으로 또 피부를 재생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제모를 결정하셔야 되죠. 꼭 제모가 필요하신 분들은 피부 자극과 제모 효과 두 가지를 잘 고려하셔서 깨끗하고 안전한 제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과학실이었습니다. 최근 스스로를 비혼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비혼주의를 선언해 자신의 확고한 소신을 밝히는 건데요. 이처럼 비혼이 증가하고 또 결혼을 거부하는 심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비혼이 증가하는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제 주변만 봐도 그 비혼주의를 선포를 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전통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다른 인식을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좀 커져가고 또 비혼에 대한 긍정적인 감성은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 조사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 2018년 통계청 그 사회조사인데요.
이제 더 이상 결혼이 의무가 아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그 응답률이 56.4%가 그렇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통계 조사를 계속 해왔는데 처음으로 과반을 넘은 경우입니다. 2018년에. 네. 그러니까 56.4%가 결혼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빅데이터 분석에서 비혼과 관련된 뭐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가 이걸 언급량을 봤더니요. 2013년에는 1,775건에 불과했어요. 네. 비혼이란 단어 자체에 네. 대해서. 그런데 이게 2016년쯤 가니까 이제 10,000명이 넘어가서 10,137건으로 올라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2017년 1년 후에는 2897건으로 훨씬 2배 이상 또 올라갔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2018년에는 무려 45,795건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폭발적으로 엄청나게 그러네요. 폭발적으로 지금 네.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또한 이제 그렇다면 결혼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가,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가를 살펴봤더니 결혼과 관련된 단어 중에 하나가 결혼 거부, 그다음에 결혼 혐오, 네. 결혼 불행한 이런 단어들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키워드가요. 네. 아니 결혼을 두고 혐오한다 이런 감정까지 나왔다는 게 좀 놀라운데 이렇게까지 결혼을 거부하고 또 비혼 인구가 증가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제 복합적인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게 출산하고 양육에 대한 부담이 많이 증가합니다. 그렇죠. 자녀를 키우는 시간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또는 비용 이런 것들을 보면 난 도저히 엄두가 안 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주변에서 이제 아마 그 행복한 부부를 찾기 쉽지 않은가 봐요. 상당히 네. 이제 부부가 여러 가지 다투는 부부, 그다음에 또 아이 때문에 고민하는 부부 이런 걸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결혼 생활 자신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동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실업률도 오르고 또 사실 집값도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주거 비용 자체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직장도 구하기 힘들고 저축해서 집 사기도 쉽지 않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그런데 뭐 뭔가 그 결혼하고 양육하고 이런 것들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또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경력 단절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고 결혼하고 이런 것이 나의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는데 쉽지 않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젊은이들 자체 어떤 사고방식도 영향을 주는데 더 이상 이제 그 집단주의라든지 뭔가 가족 이런 것보다는 나 개인의 삶이라든지 개인의 여유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은 더 이상 어떤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되고 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젊은 분들 중에는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82년생 김지영 책과 또 영화가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네. 네, 결혼 후에 여성의 그 달라진 삶에 대한 작품이었는데 많은 여성들이 또 공감을 했었죠. 맞습니다. 이렇게 비혼족이 늘면서 이들 세태를 반영한 현상과 문화가 또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네,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데 한 온라인 게시판을 보니까 10년간 만약에 당신이 결혼을 안 하거나 못 하게 되면 그러면 그동안 이제 사실 축의금 많이 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친구들이 축의금 대신에 위로금을 걷어주겠다. 힘든 이런 일이에요. 거죠. 네. 그동안 투자만 하고 나서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까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입장에서는 이거는 뭔가 이게 내가 좀 불합리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요즘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싱글 웨딩이라는 그런 단어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싱글 웨딩 뭐냐면은 혼자서 웨딩 드레스를 입거나 턱시도를 입고 뭔가 사진을 찍는 그런 그 문화가 있대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지만 네. 이런 예복은 입고 싶으니까요. 뭔가 결혼식의 그 느낌 이런 것들을 갖고 싶은데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친척들의 어떤 시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런 복장 뭐 웨딩 드레스라든지 포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내 어떤 기록을 남기고 싶다 이런 거죠. 네. 실제로 SNS에서 싱글 웨딩에 대한 해시태그가 무려 15,000건을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또 요즘 최근에 나온 말 중에 하나가 조카 바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 같아요. 네, 아이는 낳지는 않지만 이 조카는 정말 사랑스럽고 예쁘고 이렇다는 얘기인데요. 네. 사실 이게 비혼이나 만혼이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나면서 또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나 책임감은 별로 느끼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아이에 대한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을 대리 만족적으로 경험하고 싶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결혼을 하건 하지 않건 이제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인식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비혼을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비혼을 좋아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비혼을 회피를 위해 선택하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좀 뒤따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거 있을까요? 그게 이제 그 선택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다가가는 선택이 있고
회피하는 선택. 두 번째 건 좀 흥미로운데 뭔가 선택을 하는데 뭘 회피하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다가가는 선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정말 좋아서 계속해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직업을 택할 때도 내가 그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가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고 결혼을 할 때도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이것도 다가가는 선택이 되는데 회피하는 선택은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라든지 또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결혼을 하게 됐다. 마치 차악을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일종의 그런 거죠. 쫓겨서 하게 되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피하는 선택을 하게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밀려가는 느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행복한 느낌이라든지 뭔가 내가 해냈다는 성취감이라든지 뭔가 이런 걸 느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한다면 그냥 뭐를 피하다 보니까 이거를 선택하게 됐다가 아니라 만약에 비혼 같은 경우에도 내가 정말 원해서 이 비혼을 선택했다. 이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 볼 그런 시점입니다. 네, 지금 이제 결혼을 선택하든 비혼을 선택하든 어느 선택이든 존중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비혼주의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또 주위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이 많이 있는데 이런 색안경은 어떤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뭐 당연히 이제 세대 차이가 있잖아요. 기성세대들이 주로 살았던 그런 세상에서는 당연히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를 낳고 이것이 정말 당연한 그런 삶의 흐름이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제 결혼은 정상적이고 뭔가 비혼은 비정상적이다 이런 식의 어떤 인식 같은 것들이 있는 분들이 있죠. 자기한테 익숙한 그런 시대인데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존의 어떤 생각에 많이 생각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경우가 많아요. 결혼 안 한 여성들을 보고 되게 좀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자기 혼자만 생각하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비혼이라는 단어를 보면 비슷한 단어로 미혼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미혼이라는 단어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았다. 네, 맞아요. 그 얘기는 언젠가 할 것이다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사실 비혼은 안일비자잖아요. 사실은 내가 선택하는 결혼하지 않는 걸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세대 차가 있는데 서로가 소통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니, 결혼의 반대말이 미혼이라는 점, 비혼이 아니라요. 그렇죠. 이게 용어 자체에서 그런 느낌이 가치관이 반영된 거죠. 반영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기존 생각들이 참 묻어난 단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앞으로는 결혼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결혼이 이제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이다.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당당하게 필요하면은 결혼을 선택하든 아니면 비혼을 선택하든 나의 주관적인 선택이다. 이것이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문화로 갈 거라고 봅니다. 또한 이제 앞으로는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1인 가구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혼자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이상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회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면에서는 비혼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혼자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새로운 느슨한 연대 같은 것들이 생겨나서 일종의 새로운 가족 형태가 나타날 것 같아요. 같이 비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 커뮤니티나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그들이 서로 관심사도 비슷하고 뭔가 서로 간의 정서적인 지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느슨한 가족 연대 이런 것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또한 그 결혼은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사람들도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혼을 해서도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꽤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거와 관련해서 지난 2018년의 통계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질문에 yes라고 대답한 사람의 응답률을 보니까 2010년에는 40.5%였는데 지금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56.4%로 증가했다. 이것도 과반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반을 넘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동거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점점 더 개인화되고 어떻게 보면 점점 파편화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다양한 가치가 다양한 선택이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 할 때 기존에 결혼하고 항상 출산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건 좀 무리가 따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가치에 부합되지 않은 사람을 이제 앞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더 훨씬 많아지잖아요.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정말 많아질 텐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그 사람의 문제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입장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의 상황, 시대적 흐름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조정하는 거, 갈등을 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큰 과제로 남겠죠. 네. 사실 프랑스도 일찍이 우리와 같은 고민이 있었는데 전통적인 결혼 외에도 동거와 같은 새로운 가족 형태를 시민연대 협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인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결과 저출산 문제나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가 여러 가지로 좀 해결이 됐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변화의 때가 다가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5명 가운데 11명이 31번 확진자와 관련이 있다고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2차례나 진단검사를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문제는 현행법상 의심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방역 체계의 보완도 이뤄져야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를 극복하려는 우리 국민의 의지가 아닐까요?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